이지혁 씨,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역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역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정말이요? 살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누군가의 삶을 끝내는 가족의 생사를 갈라놓는 연락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심장이 지역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깊은 선택과 사랑이 필요했는지도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지혁 씨,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서 필요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는 이지혁의 머리 위로 청천벽력처럼 떨어졌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는 진단. 이지혁은 결국 병원에서 3일 동안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혁의 속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이지혁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도 현실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이지혁은 억지로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2박 3일 동안 회사의 자리를 비워야 했으니까요. 대표라는 자리는 마음대로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눈에는 늘 단단해야 했고 흔들림을 보이면 안 됐죠. 내가 아프다고 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거야. 이지혁은 그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픈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데도 지혁은 표정을 정리하고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지혁은 그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출근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어딘가 오진일 거야. 이대로 절대 죽을 수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두고 봐. 다음 날 AP로 출근한 이지혁. 지혁은 어제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단단했고 말수가 더 줄어 있었죠. 하루아침에 생사의 기로에 선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올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지은호는 간밤에 지혁이 빌려준 목도리를 돌려주려고 대표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빌려주신 목도리요. 돌려드리려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혁을 향한 마음이 한 발 더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지혁이 진심을 말해주는 순간을요. 그 기다림이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자꾸 들떠버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의 대답은 뜻밖에도 차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목도리 가지세요. 네? 저한텐 필요 없다고요. 말투도 표정도 마치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지혁의 태도에 지은호는 순간 멍해졌죠. 선배 갑자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거야? 사람 섭섭하게. 지은호는 피곤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원래 늘 바쁘고 늘 날이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뒤 단체 회의 시간, 이지혁의 입에서 더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각자 맡은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지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요. 도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2박 3일 정도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멈췄습니다. 도쿄 출장? 그것도 갑자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생각하면 바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니까요. 뒤쪽에서 직원들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와, AP 대표까지 되려면 저렇게 살아야 하나 봐. 2박 3일 도쿄 출장이라니 대표님 진짜 열정 대박이다. 그런데 차철민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지혁에게서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스쳤거든요. 가볍게 스쳐가는 그러나 분명한 약품 냄새.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흰 벽, 차가운 공기, 병원.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올라오는 게 싫어서 철민은 일부러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대표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철민은 속으로 단단히 믿었습니다. 대표님은 죽을 문턱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야. 철민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확고했습니다. 마치 어떤 죽음도 어떤 운명도 이지혁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요. 한편
지은호는 이지혁이 갑자기 도쿄 출장을 간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혁은 원래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특히 AP그룹의 인테리어를 맡게 된 지은호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선배가 나한테 말을 미리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혁은 늘 상황을 공유했고 사소한 일정까지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설렘으로 두근거리던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님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지은호는 애써 웃는 얼굴을 했지만 속에서는 찝찝함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떤 운명의 장난이 시작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한편 이상철은 드디어 취업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일자리는 지혁이 뒤에서 손 써준 자리였죠. 상철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뻤던 마음이 꺼지고 대신 자존심이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놈 도움받으면 언젠간 낙하산이라는 꼬리를 평생 지울 수 없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기다리면 분명 어디라도 연락이 오겠지. 상철은 간밤에 지혁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곧장 지방 곳곳에 입사 지원서를 다시 넣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스스로 얻어내고 싶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상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철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이상철입니다. 지원해주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다만 여긴 지방이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상철에게는 반가운 생명줄 같았습니다. 상철의 굳어있던 얼굴에 순식간에 미소가 번졌죠. 당연히 가야죠. 면접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상철은 경남 창원의 한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때 마침 아내 김다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들뜬 표정으로 서류를 챙기는 걸 본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기뻐해요? 상철은 자신만만한 듯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면접 보러 오래. 이것 봐, 이상철 아직 안 죽었어. 상철은 마치 최종 합격이라도 한 사람처럼 정장부터 구두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면접을 보러 떠나는 바로 그날이 이 가족의 운명을 갈라놓는 날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식탁 앞에 앉은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도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2박 3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의 시선은 자꾸만 지혁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부모의 눈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말보다 먼저 아들의 표정을 읽어버리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호가 갑작스럽게 출장이구나. 그러다 이내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죠. 그런데 무슨 고민 있니?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지혁은 순간 숨을 고른 뒤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눈 좀 보세요. 제 눈빛이 걱정이 있는 눈빛이에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혁은 밝은 얼굴을 연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됐으니까요. 이 거짓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이상철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이 저놈이 자리가 자리인지라 책임감이 얼마나 크겠어. 왜 걱정이 없겠어. 잠시 지혁을 바라보던 상철은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2박 3일이라고?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상철은 아들이 짊어진 무게를 아는 사람처럼 더 묻지 않고 응원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다정은 여전히 지혁의 눈을 놓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눈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그림자 하나. 분명 지혁이 무슨 걱정이 있는 얼굴인데 회사 일이 잘 안 풀리나?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지만 다정은 끝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엄마란 늘 그런 존재니까요. 다음 날 이지혁은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검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지혁의 마음속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졌죠. 심전도, 혈액검사, 각종 수치들, 차가운 기계 소리 속에서 지혁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나지? 남한테 피해준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숙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병실을 빠져나와 옥상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현실이었죠. 지혁은 울분을 토하듯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인 건가?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지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이름의 문턱이 점점 더 자신을 옥죄어 오는데도 지역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스스로를 다잡으며 지역은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지려 했어도 작아지는 마음 앞에서는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지역은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혼자서만 견뎌야 하는 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지역은 누군가의 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문 쪽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상철은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지역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죠. 이 녀석아, 사내 놈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쩌냐. 앞길이 창창한 놈이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말이야. 지역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상철은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지역 얼굴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 유학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 원망 많이 했지? 지역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수철이를 향한 이 마음은 아버지가 다 느끼고 있었다. 상철은 지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훌훌 털고 일어나서 수철이 잘 지켜줘야 한다. 아버지는 수철이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러곤 잠시 웃으며 덧붙였죠. 지은호 씨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꼭 지켜줘라. 그 악덕 계모한테서도 말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투박한 말투.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 이놈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철은 지역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지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상철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싱긋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지역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깊은 슬픔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너무도 생생해서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죠. 지역은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져서 이런 꿈을 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말처럼 들렸던 그 당부가 나중에 와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오게 될 줄은요. 한편 이상철은 창원으로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림질한 셔츠를 다시 한번 매만지고 구두끈을 고쳐 매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지방이라 괜찮겠어요? 나도 같이 내려갈까? 아내 다정의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그런 다정이 고마워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이 사람도 참.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해. 괜찮아. 면접 잘 보고 금방 올라올게. 그러곤 상철은 괜히 더 힘을 줘 말했죠. 내가 당신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상철은 다시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고 하나가 모든 진실을 끌어올리게 될 줄은요. 면접을 마친 후 인사팀이 말했어요. 이상철 씨,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여긴 지방이라 숙소 제공은 됩니다만 가정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합격 통보였습니다. 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방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취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았으니까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상철은 얼른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고 숙소 문제도 생활 문제도 하나하나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철은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죠. 얼른 집에 가서 말해야지. 상철은 정신을 다잡고 운전대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눈이 부시도록 밝은 하이빔을 켠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 차는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쾅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그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깊어가는 밤 아내 김다정의 휴대전화가 조용한 집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다정은 늦게 도착할 남편 상처를 생각하며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따뜻한 국을 다시 한번 데우고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음식을 돕던 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자꾸 진동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다정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죠. 그래? 수빈아, 내가 가서 한번 찾아서 받아봐. 알겠어요, 엄마. 수빈은 거실 쪽으로 가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수빈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수학이 넘어는 병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철 씨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인데요. 잠시 후 수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의식이 없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응급실, 차가운 불빛 아래에서 전해진 진단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뇌사 상태? 그 한마디는 상철의 가족 모두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면접에 합격했다며 웃던 사람, 다시 가장으로, 다시 삶으로 날개를 펼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은 너무도 무참하게 그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밤이 조용히 가족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며칠 뒤 지역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역의 시간은 잠시 멈췄습니다. 드디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식해주겠다는 그 누군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죠.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간다는 사실, 그 심장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함께 지울 수 없는 죄스러움이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지역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뛰게 될 그 심장이 바로 아버지 이상철의 심장이라는 사실을요. 그 전화는 기적의 시작이 아니라 가족의 가장 잔인한 선택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도요.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오래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가 돌아가시던 무렵 상철은 하루아침에 생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지켜보며 말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장마비, 전조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찾아온 죽음.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순간 상철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오지만 남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길지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상철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 혹시 제가 만약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잠시 말을 고르던 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필요한 장기를 주고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은 대단한 각오처럼 들리지도 비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준비였죠. 상철은 그렇게 장기 기증 서약서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는 그 선택이 언젠가 자신의 심장을 꺼내 아들의 가슴에 뛰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살기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하는 날이 이토록 가까이 와 있다는 것도요. 그 선택은 사랑이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자신이 미리 선택해 두었던 연명치료 거부 결정에 따라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붙잡지 않았고 고통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상철이 스스로 택한 방식이었고 가족은 그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이상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지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심장 기증 수술을 받게 되었죠. 자신의 가슴에 뛰게 될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 사실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로요. 그 심장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내어준 것이 아버지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모든 진실은 숨겨졌고 지역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심장이 앞으로 지역에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로 남게 될지를요. 한편 새롭게 생명을 얻은 지역은 회복실에서 눈을 뜬 뒤 가장 먼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꿈속에서 한당부, 지은호를 지켜주라는 뜻, 그리고 꼭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를 괴롭혀왔던 사람 악덕고성이
지역은 지은호를 협박했던 모든 정황과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들고 박진석 회장을 찾아갔죠. 박진석은 지역이 내민 자료를 잠시 살펴보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나도 이미 내 선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렇게 고성희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결국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은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지은호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삶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부모란 자신의 것을 주고도 늘 모자란 것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아버지 이상철이 아들을 향해 품었던 사랑은 말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으로 남겼습니다. 자신이 만든 아들, 자신의 심장으로 태어나게 한 아들에게 다시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일.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란 늘 내가 줄 수 있는 게 더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지역은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닮아 아버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아버지가 멈춘 자리에서 아들은 살아갑니다. 그 심장은 이제 지역의 가슴에서 뛰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삶이 이어지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사랑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과연 앞으로 이 지역은 아버지의 심장을 안고 어떤 화려한 날들을 펼쳐가게 될까요?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선택이 이 지역의 삶을 어디까지 이끌게 될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